한국은 암 걸려도 살아난다고요? 한국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미국 상원 토론장에서 터진 단 한 문장. 그런데 실시간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무려 댓글이 3만 개가 넘게 달립니다. 5천만 명이 전부 혜택을 본다고? 미국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고 미국이 100년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미친 제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죠. 세계 최강 미국인으로 살면서, 그것도 상원의원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제 신념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미상원 보궐선거 토론장이었어요. 후보들이 의료보험 개혁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죠. 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옵션을 외치고 공화당은 시장 자유를 부르짖고, 그런데 갑자기 공화당 측 후보가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어떻게 전 국민에게 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지. 순간 토론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이요. 의료보험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받아쳤죠. 한국 국민은 암 진단을 받아도 파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인슐린 하나에 목숨을 거는 나라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미국 상원 토론장에서, 그것도 군사도 외교도 아닌 의료 문제로 한국이 거론되다니. 20년 워싱턴 생활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밀러,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 자료 갖고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죠.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토론 이틀 후,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국 정부에 비공식 제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안보 동맹을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가 뭔지 아시죠? 총알 없는 전쟁의 총알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도, 전투기 하나에도, 병원 장비 하나에도 들어가는 게 반도체예요. 그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미국은 그걸 자기 편으로 묶어두고 싶었던 거죠. 저는 당연히 한국이 수락할 줄 알았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기술 주도권 확보, 경제적 이익까지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외교부의 답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국가와의 배타적 기술 동맹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딱 한 줄. 수락도 거절도 아닌 것 같지만 워싱턴에서 20년을 버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이건 거절입니다. 그것도 아주 품위 있는 거절. 도대체 뭡니까 이게. 미국이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이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니, 잡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척한 겁니다. 이건 배짱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오만이고 착각이었어요. 트럼프 측 참모진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오만하다는 말도 나왔고 계산적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터졌습니다.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유출되면서 모든 게 설명됐거든요.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유럽연합 조달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양쪽의 속내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유럽 시장을 잃고 유럽에 기울면 미국의 압박이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국 정부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한쪽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게 외교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되 어느 쪽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길. 단 한 줄의 문장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외교 문서들을 뒤적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졌거든요.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1997년 외환위기에서 어떻게 이 나라는 매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복수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구조로 대답했어요. 의료보험이든 외교든 기술이든 위기가 올 때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다음 위기를 막아낸 거죠. 지금 미국 토론장에서 한국 의료보험이 거론되는 이유, 미국의 제안을 한 줄로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제 편견이 박살난 건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뉴스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트렌드 탭에서 이상한 게시물이 눈에 띄더군요. 켄터키주에 사는 의사 부부가 올린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여성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옆에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둘 다 의사예요. 20년 넘게 환자를 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울었어요. 우리가 환자들한테 보내던 그 청구서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암에 걸려서 파산한다고요?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댓글창이 더 충격이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 가면 치료비 10분의 1이래. 진지하게 이민 알아보는 중.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댓글의 좋아요가 3만 개가 넘었습니다. 답글도 수천 개였고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한국 의료 비자를 검색하고 서울병원 목록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미국 의사가 미국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한국행을 고민한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K-팝과 드라마의 나라. 삼성과 현대의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료 시스템까지. 그때 제 조카 에밀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23살. 대학 졸업반이 나이죠. 녀석이 대뜸 물었습니다. 삼촌, 한국 병원비 진짜 싸요? 친구들이 다 그 얘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군사위원회에서 20년을 일한 제가 조카한테 한국 병원비 질문을 받다니.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서 들었냐고. BTS 콘서트 갔다 온 친구가 그러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한국 병원비 밈이 돌아요. 맹장 수술 200달러래요. 미국은 3만 달러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진짜였어요. 소셜미디어 곳곳에 한국 의료비 비교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MRI 촬영비, 출산비, 응급실비 전부 미국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게시물들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K-팝 팬덤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아이돌 팬들이 의료 정책을 논한다고. 그런데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퍼뜨린 정보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수치도 맞고 시스템 설명도 맞고 어떤 건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었어요. 문화가 제도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시작된 관심이 어느새 국가 시스템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에요. 누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며칠 후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영국 가디언지가 특집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NHS의 지옥 같은 대기 시간. 한국은 어떻게 피했나?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암 진단 후 치료까지 평균 62일이 걸린대요. 한국은요. 이 주일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국 환자들이 통증을 참으며 대기표를 받을 때 한국 환자들은 이미 수술대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 인구가 5천만이에요. 영국도 비슷하죠. 의료 예산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다르게 설계한 거예요. 영국 NHS는 무료지만 비효율적이에요. 미국은 효율적이지만 비쌉니다. 한국은 그 둘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았어요. 저렴하면서도 빠른 의료,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되 건강보험이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 설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을 가장 효율적인 공공의료 모델 중 하나로 선정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빠져 있었거든요. 세계 최강국, 의료 기술 최첨단 국가. 그런데 효율성 부문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의료 토론의 기준선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과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해낸 일이 대단한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7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이제는 의료 시스템의 기준이 됐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한국은 자신을 짓밟았던 역사에 복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설계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국민이 아파도 파산하지 않을 시스템을.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란 대체 뭘까? 그리고 한국은 그 질문에 시스템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행정부 내부 회의에 배석하게 됐습니다. 의제는 단순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 숫자 3개가 떠올랐습니다. 3.2%, 11%, 98%. 저는 펜을 들었죠. 이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 비율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3.2%, 미국은 18%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6배 차이라고요? 그런데 의료 수준은 한국이 뒤지지 않는다면서요? 두 번째는 본인 부담률입니다. 한국 국민은 병원비의 평균 11%만 직접 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커버하죠.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보험업계 로비스트 출신인 의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 아닙니까?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약 7%입니다. 미국 민간보험료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폭탄이었거든요. 세 번째 숫자는 보장률입니다. 한국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98%를 커버합니다. 미국은요? 여전히 2,800만 명이 무보험 상태입니다. 그 순간 한 의원이 테이블을 쳤어요. 이걸 왜 지금 얘기합니까? 도입하자는 겁니까? 차관보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보험 로비 담당자였어요. 도입하면 우리 업계가 무너집니다. 수십만 일자리가 사라져요.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 못하는 이유가 기술 부족이 아니었어요.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시스템을 막고 있었던 거죠.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결론은 추가 검토 필요였어요. 워싱턴 용어로 번역하면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주에 또 다른 브리핑이 있었어요. 이번엔 상무부 주관이었습니다. 주제는 삼성반도체 생태계 분석. 저는 군사위원회 소속이라 배석 자격이 있었죠. 발표자가 화면을 띄우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도표로 나와 있었어요. 전력, 인력, 물류, 소재. 그런데 한국 도표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장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 서버 배치, 전력 최적화, 냉각 시스템까지 통합 설계합니다. 우리는 각 부서가 따로 움직이죠. 상무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발표자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의 전력 효율이 미국 애리조나 공장보다 32% 높습니다. 같은 칩을 찍는데 전기를 3분의 1 덜 쓴다는 거죠.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32%요. 반도체 공장에서 전기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수천억 원이에요. 그 32%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공장 건설 기간이 우리보다 평균 8달 빠릅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발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여요.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죠. 도대체 뭡니까 이게? 기술력 차이도 아니고 자본 차이도 아니고 시스템 차이라니. 미국이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흘 후 국무부에서 날아온 보고서가 결정타였습니다. 한국 방산납기 시스템 분석 보고서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는데 납기일보다 2달 빨리 인도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 유럽에서 2달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보고서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미국 방산업체가 동일 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예상 지연 기간 18개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이 18달 앞서 있다고요. 그것도 무기 생산에서?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한국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걸까요? 의료도, 반도체도, 방산도 전부 다른 분야인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른 거죠? 답은 며칠 후에 찾았습니다. 어디선가 유출된 브리핑 문서 한 장 때문이었어요.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산업 경쟁력의 근원 분석. 그런데 본문 첫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한국은 이 시스템들을 수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요? 문서는 계속됐어요. 한국 건강보험은 외환위기 때
국민이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 강화됐다고. 반도체 산업은 자원 없는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고. 방사는 휴전선 너머의 위협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전했다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시장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익을 위해, 주주를 위해, 선거를 위해.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만들었어요. 내 부모가 아파도 파산하지 않게, 내 자식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내 나라가 다시는 짓밟히지 않게. 그 절박함이 시스템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효율성 뒤에 숨은 건 숫자가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납기 단축 뒤에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권력의 심장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저는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 있으면 전 세계가 다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제 조카 에밀리한테서 왔습니다. 녀석이 갑자기 전화해서 투덜거리더군요. 삼촌, 제가 기다리던 한국 드라마 새 시즌이 중국 플랫폼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드라마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데 며칠 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 사라 체니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밀러, 이상한 일이 있어요.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중국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인기 순위였는데 한국 드라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위 10개 중 6개가 한국 작품이었거든요. 공식 발표는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냥 알고리즘 조정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검열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중국식 압박이구나. 소리 없이, 증거 없이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 총 한 발 안 쏘고 상대를 조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중국이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싫어하게 된 걸까요? 아니었어요. 이건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동맹 제안을 거절한 직후였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아직 잡을 수 있는 물고기였어요. 미국 편에 붙기 전에 흔들어 놓으려는 거였죠. 며칠 후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상무부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어요. 주제는 히토류 공급망 이상 징후. 발표자가 화면을 띄웠는데 그래프가 이상했어요. 한국행 히토류 선정량이 지난 2달간 17%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를 선언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해운 우선순위에서 한국 제품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후순위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배에 실을 공간이 있으면 한국 물건은 나중에 싣는다는 거죠. 공식 제재는 아니에요. 그냥 느려지는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금지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그냥 느리게.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한쪽 팀 선수만 계속 체력 검사 보내는 것과 같았어요. 규칙 위반은 아닌데 경기는 불공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히토류가 없으면 첨단 칩을 못 만들거든요.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한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세 번째 신호도 왔어요. 넷플릭스 아시아 담당자가 의회에 비공식 보고를 했는데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한중 합작 드라마 3편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국 측 파트너사가 일방적으로 촬영을 중단했어요. 저는 물었죠.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공식 이유는 내부 사정이래요. 하지만 우리 손해가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요? 드라마 3편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화 산업이 이렇게 큰 돈이 걸린 사업이었구나. 그리고 중국은 그 돈줄을 쥐고 한국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이 흔들릴 줄 알았어요. 중국 시장을 잃으면 타격이 클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 외교부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양국 문화 교류가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한 줄이었어요. 동요도 없고 항의도 없고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저는 사라 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저렇게 침착한 거죠? 사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밀러, 한국 콘텐츠가 중국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이미 전 세계에서 히트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 중국 시장이 닫혀도
미국과 유럽이 열려 있었죠.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유럽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조달규범 불이행 경고장을 각국 대사관에 비공식으로 회람한 거예요. 내용인즉슨 미국 편에 서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원하고, 중국도 한국을 원하고, 유럽도 한국을 견제하고, 사방에서 압박이 오는데 한국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대국 셋이 동시에 손을 뻗는데 그 손을 다 피하면서 버티는 나라가 있다니.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방어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 속도로 움직였어요. 미국이 재촉해도, 중국이 압박해도, 유럽이 경고해도 한국은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며 전진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는 나라가 진짜 강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불가능한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어요. 협박으로도, 회유로도, 압박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무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긴급이 아니라 초청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분석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군사위원회 소속이라 반도체는 문외한이었는데 요즘 반도체가 안보 이슈가 됐으니 배석하라더군요. 세미나장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미국 기업인들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인텔, 마이크론, 퀄컴 임원들이 나와 있었는데 다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 정부와 삼성, SK가 공동으로 작성한 제안서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차세대 인공지능 서버 인프라 통합 최적화 솔루션.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앉은 상무부 직원이 귀띔해줬어요.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공장이랑 데이터 센터랑 전력망을 처음부터 한 덩어리로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원래 다 따로따로 짓는 거 아닌가요? 직원이 피식 웃었어요. 그게 문제죠. 미국은 따로 짓고 나중에 연결해요. 그래서 비효율이 생기는 거고요. 한국은 처음부터 같이 짓겠다는 겁니다. 발표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제안서에는 공장 배치도, 전력 소비 시뮬레이션, 냉각수 순환 시스템, 심지어 직원 통근 동선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설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인텔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이건 산업 제안서가 아니라 국가 계획서 아닙니까?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한국은 산업과 정부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에서 정부와 기업이 이 정도로 밀착하면 로비 스캔들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표준이라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파는 거였습니다. 칩 하나가 아니라 그 칩을 만드는 전체 생태계를 통째로 제안하는 거죠. 며칠 후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럽 무기 시장 동향 브리핑이었는데 한국이 또 등장했습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화면을 띄웠어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계약 금액이 전차 가격보다 훨씬 컸거든요. 한국은 전차만 판 게 아닙니다. 정비시설, 훈련 프로그램, 부품 조달 시스템, 심지어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묶었어요.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기술 이전까지요. 그건 자기 경쟁자를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담당관이 설명을 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폴란드가 한국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음 세대 무기도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호환성 때문에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무기 장사가 아니라 생태계 장사였어요. 마치 휴대폰 살 때 충전기랑 케이스랑 앱스토어까지 딸려오는 것처럼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거였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여유가 있었거든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잃어도 다시 시작할 자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번 지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거죠. 생존 본능이 전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은 동남아시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 제게 보고서를 하나 건넸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 나라가
공동 발표한 성명서였습니다. 한국의 산업 운영 모델을 모듈화하여 자국에 이식하겠다. 저는 3번 읽었어요. 이식이라고요?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하는 방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 인력 양성 시스템, 품질 관리 체계, 이걸 패키지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한국이 이제 제품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수출하고 있다니. 저는 그날 밤 한국 현대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왜 이 나라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1953년 휴전 직후 사진들 속에서 폐허였어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잿더미였고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료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자원이 없으니 시간으로 이겼다. 기술이 없으니 속도로 이겼다. 돈이 없으니 효율로 이겼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의 속도 집착, 효율 집착, 통합 집착.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치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남들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실패하면 끝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해야 했고, 빠르게 실행해야 했고, 낭비 없이 굴러가야 했던 겁니다. 그 절박함이 70년 동안 축적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축적된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 숨은 낭비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난 나라가 이제 세계의 설계도를 파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제도를 품은 산업. 그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상한 문서 하나를 접했어요. 유럽연합 통상 담당관이 보낸 내부 메모였는데 내용이 황당했습니다. 어떤 유럽 국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개정을 요청하면서 방산 협력 조항을 새로 삽입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라 첸에게 물었죠. 이 나라 예전에 한국 무시하던 데 아니었나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방산을 우습게 봤던 나라죠. 한국이 무기 팔겠다고 접근했을 때 아예 미팅조차 안 잡아줬대요.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방산 협력을 조항에 넣어달라고. 공식 문서로. 도대체 뭡니까 이게? 15년 전에 문전박대하던 나라가 이제 와서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달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국방부에서 동남아 군사 동향 브리핑이 있었는데 필리핀 관련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발표자가 화면을 띄웠어요. 필리핀 해병대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인수받는 사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필리핀 국방부가 전시 교범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한국식으로요.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교범을요. 교범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가 싸우는 방식을 정해놓은 책이에요. 그 나라 군사 사상의 핵심이죠. 그걸 바꾼다는 건 싸우는 철학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이었어요. 필리핀군 관계자 발언입니다. 한국 무기를 쓰려면 한국식으로 싸워야 효율적이라고. 장비만 사온 게 아니라 운용 철학까지 배우겠다고 했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복잡했습니다. 부러움인지 충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무기를 판다는 게 그냥 물건 파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무기를 팔면 그 나라의 군사 교리가 따라가요. 훈련 방식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고, 결국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한국은 자주포를 판 게 아니라 싸우는 방법을 판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어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인도했는데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었어요. 보통 무기 수출하면 기술은 절대 안 넘기거든요. 블랙박스라고 해서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감추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공유 조건 포함,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지원,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공. 저는 그 조건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러면 인도네시아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잠수함 만들 수 있잖아요. 경쟁자를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손해 아니에요? 사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밀러,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세요.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면 부품은 어디서 사겠어요? 업그레이드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판 게 아니라 낚시터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한 번 들어오면 평생 고객이 되는 구조. 기술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실은 생태계에 묶어두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주 후반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관련 뉴스에 면역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전산화 모델을 저개발국 기술 정착 사례로 채택합니다. 화면에 한국 병원 시스템이 떴어요. 환자가 접수하고 진료받고 처방전 받고 약국에서 약 타는 전 과정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입력하면 약국에서 바로 확인되고 보험 청구도 자동으로 처리되고 발표자가 말했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저개발국에 이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술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의료 시스템까지 나눠주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70년 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국제기구에서 돈과 물자를 받아서 겨우 살아남은 나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주고 있었거든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보통 무시당하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싶고, 그게 인간 본능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예전에 문전박대했던 유럽 국가가 손 내밀었을 때 한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방식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자랑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니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교관을 보내고 매뉴얼을 번역해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이전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의 정석을 완전히 깬 거예요. 한국은 과거를 잊은 게 아닙니다. 무시당했던 기억, 도움받아야 했던 시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시스템, 다시는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시스템, 그리고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도움받던 나라가 기준이 되는 나라로. 그게 한국이 보여준 진짜 복수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의 끝이 이런 거구나.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고요. 그냥 묵묵히 만들고 나누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가장 품위 있는 역전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백악관 서쪽 회랑을 걷고 있었어요.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거든요. 의제는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장관급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이렇게 큰 겁니까? 회의가 시작되자 국가안보보좌관이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 인공지능 생태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또 한국이야? 보좌관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제안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공동 개발을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안을 한다고요? 몇 주 전에 한국이 우리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에너지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었다가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또 제안하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관님, 체면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의 통합형 생태계 없이는 우리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최소 3년이 더 걸립니다. 3년이요. 기술 전쟁에서 3년은 영원이에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구나.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동맹에 들어오라고, 우리 편에 서라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한국에 부탁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인구 5천만 나라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다니. 회의가 끝나고 사라 첸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밀러, 유럽 쪽도 난리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유럽은 또 뭐예요? 사라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유럽연합 보건장관회의 속기록이었습니다. 의제는 한국 병원 인프라 도입 가능성 검토. 그런데 내용이 싸움판이더군요. 독일 대표가 말했대요. 한국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우리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 데이터 처리 방식이 GDPR과 충돌해요. 프랑스 대표가 받아쳤고요. 규범 때문에 국민이 대기열에서 죽어가도 됩니까? 저는 속기록을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도 한국 시스템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 규칙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좋은 거 알면서 못 쓰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팔지 않아도 원하게 만드는 나라. 그게 지금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후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대통령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국을 언급했거든요.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지켜주니까 존재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들먹거리지 말고 고마운 줄 알아야죠. 저는 뉴스를 보다가 커피를 쏟았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외교가 아니라 막말이잖아요. 상대국 국민 5천만 명한테 저런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한국 외교부가 강력 항의할 줄 알았어요. 기자회견 열고 유감 표명하고 대사 소환하고 외교 관례대로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없었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없고 성명서 없고 트위터 한 줄 없었어요. 마치 그런 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저는 사라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왜 가만히 있죠? 화 안 났을 리가 없잖아요. 사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밀러, 그게 한국식 대응이에요. 절차적 무시라고 하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대응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보통 모욕당하면 화내잖아요. 반박하고 항의하고 싸우고.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싸우지 않는 건 무시예요. 무시는 상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거거든요. 며칠 후 저는 이상한 보고서를 하나 접했어요. 해외 안보 분석 기관에서 작성한 거였는데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시 없이 움직이는 나라 한국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 분석. 저는 호기심에 읽어봤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인대요. 2020년 코로나 때 의료진들이 발령 전에 자발적으로 대구로 내려갔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시민들이 지시 없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024년 반도체 공급망 위기 때 기업들이 정부 요청 없이 알아서 협력 체제를 구축했대요.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어요. 지시 없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역할을 찾아가는 국민. 그게 가능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었어요. 한국인의 위기 대응, 본능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집단의 문화다. 전쟁과 분단, 외환 위기와 재난을 반복 경험하며 무지시 협업 능력이 국민성으로 고착됐다. 무지시 협업, 지시 없이 협력한다.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미국은 달라요. 위기가 오면 먼저 책임자를 찾죠. 누가 지시할 거냐, 누가 결정할 거냐.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요. 한국은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싸울 여유가 없으니 일단 움직인 거고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문화가 된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지시와 명령의 도시죠. 모든 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옆으로, 사방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나라. 거절당하던 나라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위치에서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움직였어요. 그게 진짜 힘이구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섭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기밀보고서 한 부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였어요. 표지에 붉은 글씨로 대외비라고 찍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반도체도 의료도 무너진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무너진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보고서 내용은 냉혹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 없이 진행할 경우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최소 4년 지연, 의료 시스템 개혁에 한국 모델을 참고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재정 파탄 시점이 5년 앞당겨진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추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을 쫓아가는 형국이 됐죠?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주제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형 사회 안전망과 산업 정책의 글로벌 적용 가능성. 저는 중계 화면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대에 섰거든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사회 안전망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 한국이 증명한 모델입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어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 반도체 생산 효율, 방산 납기 속도, 세 지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장 하나. 복지와 성장은 충돌하지 않는다. 한국이 그 증거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세계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를 모델로 제시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받아보지 못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주 후반, 충격적인 내부 정보가 유출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동맹 제한 거절이 중도층 이탈의 트리거가 됐다. 유권자들이 묻기 시작했다. 왜 한국은 우리를 거절했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의 거절 한 줄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권자들의 자기 성찰을 촉발하는 방식으로요.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비판도, 비난도, 설명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거절했을 뿐인데 미국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외교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라 체니 기사 하나를 보내왔어요. 뉴욕타임즈 국제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온 적은 있어도 누군가의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어요. 기자가 서울 취재를 다녀온 뒤 쓴 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세계의 모델이 됐다는 걸 아느냐고.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다. 모델이요.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의도된 게 아니다. 그들은 세계를 이기려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다음 세대가 조금 덜 고생하길 바랐을 뿐이다. 부모가 아파도 파산하지 않는 나라, 자식이 일자리 걱정 않는 나라, 손자가 전쟁을 모르는 나라. 그 소박한 바람이 70년간 축적되어 지금의 시스템이 됐다. 저는 기사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빛이 지구에 닿는데 수만 년이 걸린다죠. 한국의 시스템도 그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쌓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지 않았어요. 외환위기로 쓰러졌을 때 세계를 원망하지 않았고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릴 때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만들었어요. 구조를, 시스템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설계도를. 한국이 내놓은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위협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가장 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향해 걷는 복수.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가란 무엇일까요? 저는 2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정의를 들었어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소프트파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정의를 배웠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는 것. 자식이 태어났을 때 교육 걱정 없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것. 부모가 늙었을 때 노후 걱정 없이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국가더라고요.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완벽하진 않겠죠. 아직 문제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정말로.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고요. 그냥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세대를 위한 구조를, 미래를 위한 설계를, 삶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그런 나라는 조용히 강해진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